안녕하세요. 양질의 책을 선별해서 아나운서가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벤 샤피로 지음, 노태정 옮김, 기파랑에서 펴낸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책의 서론 부분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분열되고 있는 미국의 철학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독립선언서에 명시된 연합주의적 철학의 토대 위에 미국의 문화와 역사, 또 모든 사회적 제도와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가치관을 지켜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철학의 붕괴는 미국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일으킬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단지 미국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는 건국 이념과 가치관이 분열되고 있는 여러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벤 샤피로의 어떻게 미국은 망가지는가, 미국의 철학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의 철학. 미국의 신조는 단순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고,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고,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들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독립선언서. 미국을 건국한 국부들은 이와 같은 원칙들을 위해 생명을 걸었고, 의무를 다했으며 고결한 명예를 바쳐 그것들을 지켜냈다.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전사한 군인들, 건국의 아버지들이 했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시민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 맞서 싸운 영웅들, 그리고 전 세계에 살아가는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미국의 군 장병들 역시 국부들처럼 독립선언서에 명시된 원칙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바쳤다. 때때로 진부하다 취급받기도 하고, 또 의도적으로 그 의미가 왜곡될 때도 있지만 평등과 개인의 권리,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 독립선언서의 호소력 있는 메시지는 여전히 그 힘과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독립선언서에서 사용된 언어는 오늘날에도 그 뛰어난 근본적 관점을 잘 나타낸다. 독립선언서의 내용은 미국인들의 사고 방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주제를 담고 있다. 해방 노예이자 미국의 두 번째 국부 중 한 명이기도 한 프레드릭 더글러스는 독립선언서로부터 자유를 향한 평온한 요청과 더불어 미국 내에 존재하던 노예제에 대한 준엄한 비판을 발견했다. 링컨 역시 독립선언서에서 미 합중국을 유지하는 철학적 중심축을 발견했다. 1858년 8월 17일 일리노이주 루이스톤에서 한 연설에서 링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의 국부들은 현명한 정치가들이었던 만큼 번영이 독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어떤 사람, 어떤 파벌 또는 어떤 이익 집단이 출현해 자신들만의 기준을 만들고 부유하거나 백인인 사람들만이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혹시 주장한다면 미국인들은 다시 눈을 들어 독립선언서를 바라보고 용기를 내어 그들의 선조들이 시작했던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와 정의, 긍휼의 가치, 또 인도적이며 기독교에 기반한 미덕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이 자유의 성전을 만들어낸 위대한 원칙들을 감히 제한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세기가 지난 후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독립선언서를 읽으면서 아직 현찰화되지 않은 약속 어음을 발견했다. 독립선언서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전직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링컨 기념관에 올라서서 킹 목사는 독립선언서에 명시된 약속을 이제 완전히 성취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익히 알려진 연설에서 킹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모든 미국인들을 상속자로 둔 약속 어음에 서명했습니다. 그 어음은 흑인과 백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미국의 철학은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이미 자유, 생명, 행복 추구에 대한 개인 차원의 자연권이 존재했다는 것과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정부는 오직 위의 두 가지 원칙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독립선언서에 담긴 철학은 오늘날도 우리를 연합시키는 원칙으로 남아있다. 만약 이 철학이 사라지게 된다면 남북 전쟁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미국은 무너져 버리고 만다. 독립선언서의 철학은 높은 이상을 담고 있다. 비록 완전히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이상을 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이상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연권을 갖고 있다. 독립선언서는 권리가 자명하며 모든 개인은 자연과 자연의 하나님에 의해 그와 같은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권리란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그와 같은 권리를 알 수 있을까? 인간은 왜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 앞으로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질문들에 관한 답은 꽤나 개방돼 있다. 이 질문들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권리가 정부로부터 비롯되며 따라서 정부는 그와 같은 권리를 빼앗아갈 자격도 있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권리는 단지 공리주의적인 개념에 따른 구성물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권리란 타인이 자신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명시한 유용한 방법론이며 또 이들은 만약 한 사회 내에서 다수의 관심사가 소수의 관심사보다 높은 비중을 갖게 된다면 개인의 권리 역시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미국의 국부들은 자연권의 틀 속에서 권리의 개념을 받아들였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권리는 진정한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부들은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권리는 언제든지 사회적 편의에 따라 사라질 수 있는 특권과 같다고 생각했다. 반면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로부터 비롯되는 권리야말로 진정으로 양도 불가능한 개념이다. 이 같은 권리는 단순한 정부 권력 그 이상의 존재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권리를 부여받은 당사자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누구도 이 권리를 빼앗아 가거나 침해할 수 없다. 자연권 사상을 철학적으로 완성한 사람은 존 로크다. 로크는 그로티우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사고하는 능력이 있고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특정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로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 상태의 자유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우월한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권리며 인간은 타인의 의지나 입법이 아니라 오직 자연법에 의해서만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로크가 말하는 자연법상의 권리란 무엇일까? 바로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다. 로크는 인간이 자신의 생존 그 자체 속에 내재된 자기 방어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이다. 또 로크는 인간이 스스로의 노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 명백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유시장에 대한 철학적 해설자로 널리 알려진 애덤 스미스는 이와 같은 로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자유의 체계는 명백하고 단순하며 스스로를 저절로 확립한다.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모든 인간은 자신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이 종사하는 산업과 자본을 통해 타인의 산업 및 자본과 경쟁할 완전한 자유가 있다. 이성을 활용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은 그 본성에 따라 이성을 사용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국부들은 모두 이 사실을 믿었다. 국부들은 이와 같은 자연권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침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존재가 될 것을 요구했다. 그렇게 미국 독립혁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들 본성의 미덕에 따라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국부들은 모든 사람이 타고난 재능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믿었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에 초안했었던 원래 언어는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는 독립선언서의 언어보다 훨씬 정확하게 이 점을 표현하고 있다.
제퍼슨의 초안은 이렇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신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독립적으로 창조되었고, 이 사실로부터 인간은 본질적이며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이다. 로크는 통치론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자연 상태에는 그 상태를 주관하는 자연의 법이 존재하며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바로 그 자연법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은 만인에게 가르침을 준다. 이성에 자문하는 만인은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이기에 누구도 서로의 생명이나 건강, 자유,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국부들은 인간 평등에 관한 로크의 철학을 받아들였다. 토머스 페인은 영향력 있는 저서인 상식에서 인간이 창조 시기부터 원래 평등했기 때문에 인간을 왕과 신하 같은 계급으로 구분하는 행위는 철폐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페인은 왕에게 혈통적인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가 허튼 소리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적 증거는 바로 자연이 그 사실을 부인한다는 점에 있는데, 만약 자연이 그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인간의 후손으로 얼간이가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익살스럽게 얘기했다. 독립선언서와 미국 헌법 모두에 서명한 제임스 윌슨은 사람들 사이에 기술과 미덕, 또 기질의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점이 인간은 평등하다는 근본적인 주장을 훼손하지는 못한다면서 권리의 평등은 신과 자연의 모든 법칙에 의해 가장 큰 이익과 행복이 의도된 위대한 제도의 일부를 형성한다는 말을 남겼다. 그렇다면 국부들은 독립선언서에 사용된 언어를 통해 무엇을 이룩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에 대해 링컨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들은 독립선언서를 통해 모두에게 친숙하고 모두에게 존중받는 자유사회를 위한 표준 공리를 설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러러보는 기준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비록 그 이상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에 가깝게 다가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드는 그런 기준 말입니다. 그에 따라 영향을 심화시키고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부들은 피부색에 관계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가치를 증대시키길 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현재 상황 역시 그 사실을 이미 입증하고 있지만 독립선언서의 저자들은 그 선언서가 자유인들을 증오에 가득 찬 폭정의 길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자들의 의도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특정 인종에 국한된 문서로 해석하는 것은 독립선언서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실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인간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의 기원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접근이기도 하다. 물론 프레드릭 더글러스로부터 마틴 루터킹 주니어에 이르기까지 민권 운동의 영웅들은 국부들과 링컨이 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독립선언서의 의미를 받아들였다.
정부는 건국 이전부터 존재했던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보호해야 한다. 자연권 논리에 따르면 모든 권력은 파기할 수 없는 권리의 보고로 기능하는 개인으로부터 비롯된다. 정부는 단지 개인의 권리를 위임받은 후견인일 뿐이다. 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권한이 없고 만약 그러한 시도를 할 경우 해당 정부는 정통성을 잃게 된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믿음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역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정부가 정통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피치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했고 그 정통성이 정당화되려면 정부는 반드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했다. 로크는 법의 존재 목적은 자유를 폐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 및 확대하는 데 있으며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피조물들의 모든 존재 상태에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유 역시 존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정부의 목적은 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덕은 올바른 이성을 추구하는 개인 차원의 목적이며 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했다. 로크는 만약 정부가 피치자의 동의를 무시하거나 그들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정부에게 부여된 통치 권한은 완전히 상실된다고 주장하며 말했다. 만일 입법자들이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파괴하려 한다면 또는 임의의 권력을 사용해 국민을 노예 상태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들을 스스로 국민과의 전쟁 상태에 빠뜨리게 되고 그 시간부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에서 면제되며 무력과 폭력에 맞서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동의 피난처 속에 남게 된다. 권력은 자신들에게 원래 속해 있던 자유를 다시금 권한으로 누리게 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독립선언서는 로크가 규정한 정부의 역할과 권한에 전적으로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명시한 것이다.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비롯된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 국민은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할 권리를 갖는다. 연합주의 철학에 기반한 미국의 제도. 개인에게 부여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헌법을 만들었다. 미국의 헌법은 오직 다수의 합의에 따른 동의가 있을 때만 중대한 국가적 필요에 대해 정부가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두었다. 또 국민들 간에 심각한 의견 차가 있을 때는 시스템이 의도적인 교착 상태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수의 독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려 했다. 또 국부들은 헌법을 통해 지방단체들의 자치 권한을 보장했고 개인의 권리에 대해 연방 차원의 보호를 약속했다. 완전히 민주적인 정부는 정의하자면 다수결이 요구하는 바를 강제하는 정부다. 물론 가끔은 다수가 원하는 뜻을 관철시켜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다수가 요구하는 바가 옳지 않을 때도 많다. 다수결의 원칙이 언제나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 어떠한 보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말했던 것과 달리 정부 그 자체가 우리인 건 아니라는 점을 인지했다. 국부들은 우리와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부를 장악한다 해도 그 같은 상황 속에서 해당 정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반대하지 않을 만큼 재량을 제한하는 선에서 정부에게 권한을 허락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국부들은 과두제적 집권층이 권력을 장악해 위로부터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다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아래로부터 독재가 발생할 경우 정부 그 자체가 망가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자유와 미덕이라는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과두제적 독재 또는 다수의 독재를 허락하는 정보 시스템은 미국을 파멸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 만약 다수결의 동의를 받았다는 미명하에 정부가 특정 공공선을 국민 개개인에게 주입하려 한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의 국민은 합당한 저항을 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또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소수의 국민은 자신의 합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외부 세력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완전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에서 소수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다면 또 정부 그 자체가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당사자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 시민들에게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두 가지 선택지만이 남겨지게 된다. 그 나라를 떠나든지 아니면 저항해서 싸우든지 시민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정책을 추진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스스로의 존재 목적을 위반하지 않는 정부를 만드는 것. 이것은 바로 국부들이 미국의 건국을 통해 이뤄내고자 했던 목적이었다. 정부가 애초 디자인된 경계선 바깥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국부들은 두 가지 구체적 장치를 고안해냈다. 첫째는 연방정부 내에서 각 부처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한 것이었고, 둘째는 연방주의를 실시해 각 주들로 하여금 연방정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견제하게 만든 것이었다. 미국의 모든 어린 학생들은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세 가지 권력기관의 구조 속에서 각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다른 기관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견제한다는 사실을 배운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으로 디자인됐고 대통령은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사법부는 입법부에 의해 생성되고 행정부에 의해 집행되는 법을 해석하도록 만들어졌다. 행정부의 권한 역시 엄격하게 제한됐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직무를 군대의 총사령관을 역임하고 사면을 실시하며 특별회기 때 의회를 소집하고 외국의 대사를 맞이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을 집행하는 선으로 한정했다. 대통령의 직무는 딱 거기까지였다. 그 외에 다른 권한들, 예를 들면 조약을 체결한다든지 강요와 대법관을 임명한다든지 법안을 만드는 등의 일들은
다른 권력기관들, 특별히 의회에 이양되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헌법은 유권자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만약 주정부 차원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끔찍한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면 그때 연방 정부가 나서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각 주의 시민은 다른 주에서도 그 주의 시민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진다고 명시한 미국 헌법 제4조는 주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제한하는 동시에 연방 정부에게 연방에 속한 모든 주의 공화정 체제를 보장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만약 미국의 각 주들이 연방 정부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걸 제 무덤을 파는 행위라고 인식했다면 그들은 절대 자발적으로 권력을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주에 거주하는 시민들 역시 그들의 권리가 주 정부에 의해 침해당할 때 연방 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 연방 정부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부들이 디자인한 연방주의 시스템상에서 주 정부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고충을 다루는 업무를 부여받았다. 반면 연방 정부는 각 주정부 산하에 있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그룹들이 범국가 차원의 합의를 이루어 특정 이슈에 대한 정책을 요구할 때 이를 처리할 업무를 부여받았다. 소결. 미국의 철학은 다음 세 가지 근원적이고 영원하며 양도 불가능한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철학은 모든 인간이 실제적이고 뚜렷한 개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신념에 바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 권리는 집단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 인간이 이 권리를 가지는 이유는 그 권리가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있으며 또 그들은 탄생과 함께 인간에게 해당된 고유한 사고의 능력을 부여받았다.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며 그들이 가진 선택의 능력은 신성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이는 결코 침해될 수 없다. 둘째로 미국의 철학은 모든 인간이 평등한 권리를 갖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자명하다고 간주한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역량 또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거나 삶에서 맞이하는 결과가 평등할 것이라는 의미 또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의 출발선에서 경주를 시작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인간이 평등한 권리를 갖도록 창조되었다는 건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며 통제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의 적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 셋째로 미국의 철학은 더 큰 선을 이룬다는 미명하에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정부는 언제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엄중히 명령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는 정부의 탄생보다 선행했고 따라서 정부는 스스로의 권력이 사용되는 지향점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인간의 천성을 개조하는 방향으로
국민을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보호해야 하고 사람들의 각기 다른 권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미국의 국부들은 세계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정부 창립 문서였던 미국 헌법을 통해 세 가지 철학적 원칙들을 실행에 옮겼다. 헌법을 통해 열거된 권력만을 가지고 견제와 균형에 의해 작동되며 연방주의에 입각한 정부는 다수의 독재, 무능한 정부, 그리고 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건국의 아버지들이 내어놓은 미국식 해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미국 시민들은 이와 같은 철학적 기반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같은 철학들이 역사를 거듭해오는 동안 현실에서 100% 실행에 옮겨졌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비록 앞서 언급된 미국의 철학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미국인들은 동일한 이상을 함께 공유하며 그 이상을 함께 이룰 것을 맹세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철학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끈한 줄이었고 그에 힘입어 우리는 종족주의와 폭정이라는 심연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밧줄은 더욱더 많은 미국인들을 아우를 만큼 확대될 수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밧줄의 인장 강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분열주의자들이 그 밧줄을 끊어버리는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미국의 철학 파괴하기 소결 미국을 파괴하는 첫 번째 단계는 특정 그룹 사람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해 주기 위해 몇몇 사람들의 권리를 희생시켜야 한다고 미국인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분열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사람들이 국가에 의해 일반인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는 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분열주의자들은 국가가 나서서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 가운데 결과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개인의 권리가 끊임없이 확대된다는 주장, 또 권리의 개념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국가적 분열을 초래한다. 정부는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해 정부가 인간을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재창조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단순히 물질적 환경을 달리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미국인들이 정부로부터 특정 혜택을 일상적으로 보장받게 되면 과격한 재분배의 형태로든 노골적 강압의 형태로든 반드시 전제적 통치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인들은 특정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과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는 사람들이라는 두 집단으로 분열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불균형을 바로잡을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저 법에 따라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할 능력을, 또 정부를 만들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능력을
갖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같은 동네에서 같은 시기에 태어난 두 아이가 동일한 시작점에서 출발하도록 환경을 보장해 줄 마법 같은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 심지어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함께 자라가는 두 아이조차 동일한 시작점에서 출발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절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지점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보장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문제는 우리가 모든 미국인들을 위계적이고 차별적인 시스템의 공급업자 또는 그 시스템의 피해자 둘 중 하나로 상정함으로써 미국인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끈을 잘라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를 무제한적 권력의 도구로 취급하는 것 역시 용서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이다. 무엇이 공공선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실용주의에 기반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정치적이며 가치 중심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심지어 국민의 집단적 동의조차도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만약 독재라는 명백한 결과를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탁월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하향식 통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인간의 번영과 자유를 확대시키지 못했다. 아니 많은 경우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선출되지 않은 엘리트 그룹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규칙 제정의 횡포야말로 미국의 국부들이 저항한 바로 그 폭정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분열주의 철학은 정부와 연관돼 실제 정책에서 실행됐을 때 그 파괴적 성향을 드러낸다. 투표를 통해 위임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갖는다는 원칙, 견제와 균형, 그리고 연방주의라는 연합주의적 정부의 세 가지 핵심 요소들을 산산조각 내므로써 분열주의적 정부는 우리의 공통적 기반을 축소하는 동시에 정치의 중요성을 확대하고 있다. 독단적이고 답이 없는 정부 강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분열주의 철학에 기반한 정부는 미국인들에게 그들을 지배하려 하는 상대방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권력의 우위를 얻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분열주의 철학은 역사적으로 미국을 연합시켜 왔던 가치들을 파괴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비단 시작에 불과하다. 철학은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인 문화를 지탱한다. 미국의 연합주의적 철학은 개인의 권리라는 미국의 문화를 창조해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바로 그 권리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벤 샤피로의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철학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탄생과 함께 양도 불가, 침해 불가한 권리를 가졌고 모든 인간은 법의 적용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정부는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는 존재 목적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읽어보니 국민을 위해 당연한 이념들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들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또 미국뿐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가치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당신의 귓가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